어, 먼저 지난주 퀴즈를 잠깐 보면요. 지난주에 천둥이 많아서 지난주에는 60km 미만도 세 분이나 계셔요. 요거는 다 맞았고요. 설정하고 있는데 안 하시는 데도 좀 고유 목적 사업 준비고 설정 안 하는 데도 있네. 우리 이명전 등은 전혀 그래서 없다고 말씀하시네. 법인세 신고는 거의 다 하고 계신데 상사료 나눔 여기는 아마 이자 그 신고해서 환급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왜 신고하고 그 환급 받으실 게 아마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기부금은 잘 하신 데가 여기 성사녀 나눔재단만 잘 하셨는데 우선 보시면 여기 각 3년 소득이 1억이고 법정기부금이 2천만 원, 지정기부금이 지출이 1천만 원일 때 법정기부할 때는 우선은 요 그 각 3년도 소득 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정기부금하고 지정기부금을 차감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기부금을 차감하기 전 숫자로 환원을 해요. 그래서 1억 원에다가 2천만 원하고 1천만 원을 더 1억이 이 3천만 원이 빠져져 있는 숫자니까 기부금을 빼기 전 숫자로 해서 1억 3천을 내고 나서 거기다가 50%에서 그 저기 50% 하면 6,500만 원이 법정 기부금 한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2천만 원만 냈으니까 그 한도 초과액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정 기부금 한도는 요 1억 3천이 되는데 거기서 그 법정 기부금만 그 요거를 없애버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정 기부금 지출 그 전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거기다가 10% 하게 되면 1,100만 원이 지정기부금 한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걸 보면은 개인 걸도 간단하게 냈는데 연간 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인 거주자가 A가 연간 2천만 원의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알려질 때는 보면은 여기서는 빼질 않아요. 왜 안 빼냐면 연간 그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부금을 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 할 때는 그냥 4천만 원에다가 30%를 곱해서 지정기부금 한도가 1,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게 법인이랑 개인이랑 좀 다른 거고요. 여기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다음 주에 소득세 할 때 배우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의 1년의 급여를 받았어요. 그게 근로소득 수입 총액이 되고 거기서 일단 예를 들어서 식비가 10만 원은 요새는 월 10만 원이 비과세금인데 내년부터는 그걸 20만 원을 바꾼다고 하는데 근로소득 수입 총 금액이 있으면 거기서 비과세 소득이라는 걸 뺀 것이 이제 근로소득 과세소득 금액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는 이 기부금은 아직 빼지 않은 숫자라서 개인들의 경우에는 그냥 4천만 원에 곱하기 30% 이렇게 됩니다. 사업자는 좀 다른데 그냥 우리는 월급쟁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지출은 2천만 원을 됐는데 한도가 1,200만 원이니까 800만 원이 이제 한도 초과액이 나오는데 이거는 올해는 그 공제를 못 받으면 향후 10년 동안 이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정기부금 한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1,200만 원에 대해서 기부금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문제는 공제 한도까지만 계산을 하라고 그랬는데 추가를 보면은 1,000만 원까지는 15%를 해서 150만이
기부금 세액공제고 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200만 원 곱하기 30%에서 60만 원에서 210만 원인데 작년하고 올해는 이거를 35%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이게 200만 원 곱하기 35%를 하게 되면 70만 원. 그래서 기부금 세액공제가 2천만 원을 공제를 했는데 그 공제받는 거는 1,200만 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15%, 35%에서 220만 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뭐 다른 분들이 어떤 거를 그 인상 깊게 했는지 좀 보시고 그 마이크에 잡음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보내드린 거에는 여기 없는데 이거 그 PDF를 다시 해서 보내드릴까요? 여기다가 정답이라고 제가 써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배울 거는 상경세법상의 공익법인인데요. 그 제가 요새 그 비영리법인 회계세무 기초를 4판을 지금 그러니까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위해서 지난주에 열심히 막 하고 그랬습니다. 우선 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릴까? 누구한테 그 증여를 그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 2천만 원 받은 게 그거를 이제 그 수중이익이라고 하고 그냥 뭐 증여 뭐라 그럴까요? 증여 소득 증여이익인데 그게 우선 증여세를 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도 또 낼까요? 어떨까요? 채팅방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증여세를 낸 거에 대해서 소득세도 낼까 안 낼까? 그 우리 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거는 상준세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상속세 증여세법에 증여세를 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안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세가 원래는 법인은 관계없이 개인들만 세금을 내는 게 증여세예요. 그리고 그 증여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10건의 증여를 받았으면 그 건별로 해가지고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몇 개, 보통 증여세는 신고 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증여세를 건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나중에 퀴즈도 내긴 냈는데요. 그 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낼까요? 안 돼? 여기 답이 써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회사 이런 영리법인은 결손이 많이 나면 대주주가 그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사에다가 증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보상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리법인은 대주주로부터 받았던 증여를 받았든지 아니면 제3자로부터 받았든지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무상수준이익이라고 그래서 그 무상수준이익이 영리법인의
단기순이 그리고 세법적으로는 과세소득, 각산소득이 합산이 돼서 법인세만 내고 증여세는 내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 1970년에 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1970년에 그 개정을 하면서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있는데 저는 그게 그 단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지금 여기는 법인이라고 써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세 수익사업은 영리법인이랑 동일하게 그 법인세를 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증여를 받게 되면 영리법인이랑 동일하게 무상수징이익으로 예를 들어서 1억을 증여를 받았는데 1억에 대해서 그냥 법인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비용 같은 걸 다 차감을 해서 네트로 해가지고 법인세를 냅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았는데도 손실이 났다. 그러면 법인세 안 내요. 근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서 증여를 받게 되면 현행 그 상전세법에서는 그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유목적 사업에서 증여를 받으면 1억을 받으면 1억에서 뭘 빼는 게 아니라 1억 자체가 그로스로 기부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오늘 여기서 배우지만 그렇게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그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하고 나서 그 저기 상전세법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나서 해놨는데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상전세법상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들이 어, 기부를 받았어요. 증여를 받고 이랬으면 그거를 자진 신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세를 하도록 했는데 현행 법에서는 법인이 증여세를 신고하는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세한다고 해놓고 나서도 신고 양식도 없어서 맞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일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자세히는 안 썼는데 그 미국은 증여세를 우리나라는 증여세를 누가 내냐면 증여를 받은 사람 수증자가 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 걸로 베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미국은 기프트 텍스에서 그 저기 납세의무자가 누구냐면 증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증여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이슈가 없고 그 증여를 한 사람이 기프트 텍스를 내기 때문에 우리처럼 어, 기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이슈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수증자, 그러니까 기증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증여세를 내냐 안 되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일본은 비영리법인,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증여세 납세가 없고 다만 단서 조항으로 뭐가 있냐면 증여세 회피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과세하겠다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럼 맨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여기다 자세하게 쓰진 않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증세법에서 그 공익법인에 관한 조항이 들어오게 된 게 1997년에 들어왔는데 1997년에 여러 가지 를 돌아오면서 그 상증세법에 넣어놨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법인세법상의 그 법정기부금, 지정기금 단체의 여러 가지 이행 의무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상증세법에 있는 것이 두 개가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오늘 배우는 상증세법상에 나와 있는 공익법은 관련된 조항을 법인세로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세청의 공익법인 세무 안내라는 책자 매년 나오는 거에서 되는데 아까 여기 앞에서 보시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상경세법상의 공익법인, 이 공익법인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우선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세법에도 공익법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익법인은 상경세법상의 공익법인입니다. 상경세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이 될 때는 이게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불산입을 하고 또 증여세 과세를 불산입을 해요. 그래서 과세를 제외시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써놨는데 과세가액의 불산입하고 비과세라는 말이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 자세하게 써진 않았는데 비과세라는 건 뭐냐면 여기 증여하는 사람이 있고 수령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그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했을 때 증여세 비과세라고 하는 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후 관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그 면세 비슷한 거고요. 여기 상속세 과세 불산입이라는 건 뭐냐면 말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증여세를 그 과세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사후 관리가 없고 과세가액 불산입은 사후 관리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건 예전부터 있던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조항인데 그 그러니까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피상속이 돌아가면서 그 자기 재산 그러니까 이건희 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그 국가에도 뭐 많이 냈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공익법인 등의 그 재산을 출연하고 돌아가시면 그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줍니다. 또 하나는 그 이건희 씨 그 자녀들 부인이 그 재산을 받고 나서 공익법인 등에 추정을 하게 되면 그것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불산입을 해요. 요거는 기부를 하는 사람 쪽에서 하는 입장이고 요걸 받은 그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증여세를 낼 건가 아닐까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로 보는 게 밑에 건데 받은 입장에서 그게 증여세를 과세할 건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불산입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속세법상의 공익법인은 거의 요거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렇게 받고 나면 여러 가지 사후 관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 재산을 3년 이내에 다 공익목적 사업, 상속세법상에는 공익목적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써라. 그다음에 그 출연 재산 매각한 게 있으면 그거를 어, 저 1년에 30%, 2년에 60%, 3년에 90%를 써라. 그다음에 그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저 상속세법에서는 과세가액 불산입이라는 말을 쓰는데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비과세하고 감면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비과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직장인들이 그 식대 보조 받으면 10만 원씩 비과세가 된다든지 자가용 운전 보조금을 받으면 2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런 것들은 세금을 안 내게 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없거든요. 근데 감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감면은 주로 어디가 되어 있냐면 조세 조세특별조치법이라고 해가지고 감면만 쭉 다 해놓은 거 있는데 거기 가면 감면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 사후 관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말은 좀 다르지만 그런 게 있고요. 요거는 이게 호자인데 잘못 썼네요. 최호윤 회계사고 이게 효가 아니라 호입니다. 그 비영리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잘한 그 전문가인 회계사인데 작년에 4월 달에도 강의를 했고요. 올해 거도 있는데 올해 거는 불행히 이 PDF가 없어서 작년 거로 그냥 했는데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비영리법인들의 재원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기부금이고 그 다음에 상대세법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출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받고 또 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이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늘 잘 인용하는 데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서 그 입장료 받는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이 회비를 받아서 쓰는 거는 그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이거는 회원들이 다 감시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수입을 가지고 하는 것도 뭐라고 안 그래요.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죠. 그래서 세법에서 보는 거는 후원금, 기부금, 출연금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거는 우선 세 가지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 목적 사업 앞에다 고유자를 써도 되고요. 고유 목적 사업이라고 쓰기도 하고 공익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선 고유 목적 사업에 인건비라든지 무슨 활동비 이런 거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적 사업에서 뭐 자동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또 뭐죠? 건물 같은 것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요 두 개가 고유 목적 사업에 쓰는 거예요. 그거는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인가 이후 계속해서 공익 목적 사업에서 하는 요 말도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3년 이내에 쓰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후 관리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 말도 계속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재산을 그러니까 주로 건물 같은 걸 사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수익 사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기예금 같은 걸 들어서 이자 같은 거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는 주식 같은 거를 출연을 받아서 배당 같은 거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거를 만약에 팔았으면 팔은 금액은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그 다음에 3년 이내 90% 쓰라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수익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기예금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사서 임대하고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는 운용소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는 1년 이내에 70% 이상을 사용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70%가 아니라 80%로 다 바뀌게 됩니다. 여기는 하나가 없는데 여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수익용 재산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여기는 출연 재산이라는 말 수 있는데 그냥 수익용 재산 여기 있는 수익용 재산의 1% 이상의 이익을 낸 거를 매년 써라 이런 조항이 더 들어갔습니다. 여기 작년부터 이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10% 이상 가지고 있는 보유한 공익법인들은 그러니까 이 수익용 재산, 그러니까 주로 부동산 주식 같은 게 많을 건데 거기서는 3% 이상을 써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것이 새로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어, 저, 공익법인 중에서 주식 같은 거를 증여를 받았는데 거의 배당이 나오지 않는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서 그거는 좀 세금만 내지 않도록 한 것이지 비영리 공익법인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좀 규제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을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세법에서 얘기하는 사후관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주된 것이 됩니다. 이 두 개는 새로 생기긴 했는데 두 개가 거의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이내 이제 내년부터는 80%인데 적어도 수익률 재산의 1% 이상의 이익이 나와야지만 됩니다. 안 되면 가산세 같은 게 있습니다. 요게 출연 예산의 일정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요게 과거에는 성실공익법인이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나서 이런 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이게 후원금을 받았을 때 진해세법에서는 출연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는데 이 고위목표 사업에 썼는지 아니면 수익 사업에 썼는지 운용소득을 썼는지를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장 바람직한 거는 개별로 관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개별로 관리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할 때 재원별로 할 수 있어서 좋은데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그러니까 여기 운용소득을 먼저 썼다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 보냐면 출연예산 매각대금을 썼다고 보고 여기 매각대금을 먼저 두 번째가 썼다고 보고 그 다음에 받지 않으면 그냥 출연받은 재산 그러니까 그 해에 후원받은 금액을 쓰고 그 다음 하도록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쓰기지만 가급적이면 따로따로 통장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데 우리 강의를 들은 분들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나 매각금액은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있으면 따로따로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 우리 강의 듣는 분 중에서 정규기관에 계신 분들은 안 계시지만 그러니까 교회나 사찰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받은 것들은 사후 관리를 안 해요. 안 하긴 하는데 다만 종교기관들도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출연받으면 이거는 관리를 합니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3년 이내에 사용하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이라고 해가지고 목적 사업에 하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 운영하는 경우를 두 개 다 포함하거든요. 수익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기예금이 든다든지 아니면 뭐 건물을 사서 임대해준다든지 이렇게 될 거고 이 수익사업용이라는 거는 직접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뭐 1억을 받았는데 1억을 못 쓰겠다 그러면 1억을 정기예금 같은 게 정기예금에 넣어놓는다 그러면 그것도 공익목적 사업 등에 쓴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정관적인 공익목적 사업에 쓰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뭐냐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공익법인을 출연한 것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것이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주무관청의 허가를 위해서 다른 공익법인을 출연한 것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동모금이라든지 이런 배분기관 같은 데는 그 자체가 공익법인의 목표 사업 자체가 다른 데 이렇게 배분하고 그런 거라서 별도로 하진 않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많이 과세되지는 않는데 가끔 가다가 정관의 목적 사업이 없는데 다른
저기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데다가 돈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이게 목적 사업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저 목적 사업에 쓰지 않은 거라고 해서 과세되는 케이스는 좀 있습니다. 여기도 좀 이건 어려운 것들인데요. 우선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김구 선생의 자녀가 외국에다 직접 후원한 것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그게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비슷한데요. 외국 자선기관에다 직접 보내는 거 이거는 저기 어,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래서 외국 자선기관이 증여세를 못 내기 때문에 거주자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다 돈을 보낼 때는 우리나라 공익법인, 그러니까 지정기금 단체 이런 데가 돈을 내서 거기서 가도록 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공익법인이 외국 단체에도 보내는 거 이것이 중요하냐 아니냐 이런 이슈들도 있는데 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익법인이 외국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통은 자기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내처럼 인건비나 뭐 활동비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챙겨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하느냐 이것들도 좀 논란이 있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에는 얘기가 없는데 이게 한 2차인가 3차에서 교육받은 분이 나중에 물어보셨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돼서 2020년에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게 코로나가 심해서 이게 사업을 못 해가지고 후원금을 반환하는 요청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공익법인이 기부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공익 목적 외에 사는 거를 봐서 증여세가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목적 사업에 쓰지 않은 거로 한번 되고 또 반환받는 사람도 거꾸로 공익법인에서 증여를 받은 거가 돼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영리법인이면 이게 자산 수중이 돼서 입금 산입이 되고 개인의 경우는 증여가 되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반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되는데 원칙은 이렇게 됩니다. 반환할 때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출연재산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출연재산은 운영소득은 1년 이내에 70%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80%로 넘어가는데 운영소득 계산하는 것도 잠깐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 복잡하게 막 하면 여러분들은 이건 아마 도와주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계산을 하게 하겠지만 그냥 우선 복잡하게 써 있긴 한데 운영소득의 내년부터 80% 이상을 사업에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어떤 연도에는 많이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적게 쓰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걸 70%를 충족시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과거 4개년도를 합쳐서 5년 동안의 평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 다 맞췄으면 예를 들어 어느 해에 70%를 아니 80%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과거 거를 합쳐서 이게 70% 내년부터는 80%를 충족했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 있는 얘기고요. 국세청에서 그걸 보시면 좀 빠지만 2016년부터는 여기가 70%가 돼서 공익목적 사업 실정이 70% 요거에 다 넘게 썼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2020년에는 70%가 56이었는데 여기는 50만 써가지고 미달이 됐거든요. 그러면 과거 5개년치 평균을 내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이거는
운용소득이 90이고 여기가 63이라서 이게 76이라서 적합하게 돼서 이렇게 미달된 연도에는 과거 5년치를 합쳐서 평균을 한다. 이런 그 예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세법에 엄청 많은데요. 그 지정기금 단체도 많지만 보시면 첫 번째가 출연자나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이 그 공익법인의 이사에 그러니까 5분의 1을 초과해서 하면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되게 써놨는데 이게 이제 임직원이라고 해서 이사나 임원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을 굉장히 그 이제 이 특수관계인이 어디까지인가를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법인을 제외했던 거는 뭐냐면 그 보통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의사가 출연자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빼놨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교사 자격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연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복잡한데 그 여기 재산일 그러니까 12월 말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 출연자 가액에서 그 해당 연도 것만뿐만이 아니라 과거 누계를 다 합쳐서 하는 금액이에요. 그 금액의 1%를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하는 것은 제외돼서 2천만 원 초과한 자도 출연자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뭐가 되냐면 간단하게 써놨는데 그, 그, 음, 그 이제 제외되는 금액들이 뭐냐면 그 이사와 관련된 그 직간접 경비, 그러니까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 사무실을 쓰면 사무실에 뭐 임차료 상당액 이런 것들을 다 부인을 하게 되는데 급여나 하나도 안 받고 이런 걸 안 받고 그냥 무상봉사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두 명이 만약에 그 초과가 됐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된 사람 그걸 부인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요거랑 관련 없지만 설립 근거 법률이 민법이냐 공익법인법이니까 다른데 공익법인의 법에 보면은 다시 또 그 5분의 1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익법인법의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처벌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 공익법인법의 경우에는 그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과 다르게 그 그 임원 취임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5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승인 자체 안 해주는데 그 주무관청에서는 이거를 거의 채권별로 하지 않고 임원 취임 승인 신청할 때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 본인들이 써서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익법인법은 이렇게 5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승인 자체가 안 나오는데 그 주무관청에서 세법처럼 자세하게 따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이게 세법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그 특수관계가 되면 이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거는 그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 특수관계에 있는 내부법인과 관련돼서 그 홍보를 한다든지 뭐 팜플렛 입장권 같은 걸 홍보하는 것들은 안 된다. 다만 여기서 그냥 쓰지 않았는데 그냥 그 특정 기업의 이름만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상품 광고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내부 거래라고 그래가지고 그 출연받고 나서 그 출연자나 아니면 특수관계자한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출연을 받고 나서 그 건물을 그 출연자 그 특수관계자들이 돈 내지 않고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과세하기 위해서 무상을 하면은 출연 가격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낮은 가격을 하게 되면 차익에 대해서 증여세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또 하나가 네 번째가
그 이게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그 이제 특정 계층한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만드는데 그 대부분 보면 장학재단 같은 경우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충청도 출신 학생들한테만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럴 때는 그 이게 협의를 해서 그 하게 되면 이거는 과세대장에서 지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도 별로 없긴 한데 그 이런 조항들이 있다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해산할 때 그 해산할 때 그거를 돈을 이게 국가나 지방단체나 또는 유사 공사들한테 넣기지 않고 개인들한테 갔을 때는 이걸 다시 그 받는 사람들한테 증여세나 법인이면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세무사 하는 친구한테 그 상담을 받은 게 있는데 우리 비영리법인은 관계없지만 그 문중들이 있거든요. 그 문중도 문중이 상den세법상의 그 공익법인은 아닌데 비영리법인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이거든요. 근데 요새 문중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라가서 그걸 팔고 나면 문중의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쓸 데가 없어서 문중 구성원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국세청이 알면 그 과세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세금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그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그 이렇게 해산할 때 이게 자녀 재산을 이렇게 넘기지 않으면 증여세나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수강하는 분 중에 크리스천들도 있고 그런데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도 이제 교회는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이고 그다음에 공익법상의 상정세법상의 공익법인이 되는데 그 표현이 뭐하지만 거의 이제 교인이 없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이 마지막에 이제 건물들을 팔아서 그 돈을 어떻게 그러니까 장로나 이런 사람들 목사가 나눠 갖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과세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직 약간 사각지대가 돼서 별로 과세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우리 수강생에는 별로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뭐냐면 사단법인보다는 거의 재단법인 것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 수강생에는 여기 근무하시는 데는 거의 해당이 없는데 이것도 주로 재단법인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재단법인이 주식을 갖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원칙적으로 5% 이내만 허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실신고법인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예전에 10%였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까다롭다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제가 한번 그러니까 제가 올해 독일 동족 대기업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냈는데 제가 재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질시 같은 게 많은데 독일이나 덴마크 이런 데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후손들한테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재단법인에서 사회공헌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칼스버그라고 하는 덴마크의 맥주 회사 같은 경우 보면은
저기 칼싸움을 지배하고 있는 데가 재단법이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단법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불법 비싸게 보고 이러는데 그게 이게 세금을 빼먹으려고 그러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재단법인에다가 이걸 넣게 되면 그 자녀들이 그거를 개인 자산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것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 저기 부자들에 대한 그 뭐라고 말씀드리나 약간 거부감 이런 것이 많아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제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재단법인뿐만 아니라 거의 사단법인들도 다 일단 보시면 상경세법상의 공익법인 이렇게 지난주에 배웠던 법인세법상의 기부금 단체랑 뭐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 우선 장부 같은 걸 작성을 해서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라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용 계좌를 개설을 해서 사용을 해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97년인가 이게 들어왔거든요. 2000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게 어디도 있냐면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에도 사업용 전용 계좌를 써서 하는 그런 것이 소득세법이 있는데 상경세법에도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용 계좌를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조항을 모르고 있는 공익법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2, 3년 전에 저기 추진당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일단 그 계좌를 개설을 했으면 무조건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자세하게 쓰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지정기금 단체를 새로 어떤 공익법인을 만들게 되면 만약에 올해 2022년 1월 달에 만들어서 올해 바로 지정기본 단체를 승인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년가도 받을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받았으면 그게 올해 소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공익법인을 만들었는데 지정기본 단체 신청을 해서 그게 12월 달에 이제 지정을 받았으면 그게 올해 1월 1일을 소급하게 되거든요. 근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받기 전까지는 전용 계좌를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이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시대상이라는 것이 모든 상대세법상의 공익법인이 되기 때문에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다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좀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사회복지법인인데 의료법인, 학교법인은 의료법인 회계기준, 그 다음에 학교법인은 복지법에 하나 빠지는데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 지난번에 배웠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그게 복식부기가 아니라서 공시할 때는 다시 이거를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이제 결산서를 공시할 때는 다 쓰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3강인가 4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100억 이상만 있었는데 2021년부터인가 이제 수익금액 출연자산 합계금액이 50억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기부금액 20억 이상이거나 또 75% 있는 애들은 외부 회계연산을 받도록 해서 이거를 감사보고서를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공시할 때 보통 감사보고서가 PDF 파일로 올라가는데 그거를 충분하지 않고요. 이 감사보고서 하드 카피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출연재산 보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결산서류 공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이게 출연재산 보고가 3개월이었고 외부 산물 전문가도 3개월이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부 다 4개월로 다 맞췄어요. 그런데 그 출연재산 관련돼서 우선 보시면 출연재산 보고는 1997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정세법상에서 이제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런 조항만 있다가 97년부터 공익법인의 그 증여세 부과 제외 조항을 넣고 나서 거기에서 출연재산 보고라는 그 제도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외부 세무과 전문제도는 이제 2015년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결산공시제도라는 것이 2008년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내는 서류들이 이런 서류를 이렇게 해놨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외부 세무 전문가는 여기에 그러니까 총자산 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그 수익 금액과 이것이 3억 원 이상인데 몇 년 전에는 이거를 그 회계감사를 받는 데들은 안 해도 된다 그러다가 지금은 관계없이 모두 다 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중복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합쳐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선 좀 보시면 또 하나 출연재산 보고라고 하는 여기서는 제가 세 가지를 비교를 해놓고 나서 여기다 써놨는데 출연재산 보고는 앞장처럼 97년에 도입을 했고요. 요거는 2008년에 도입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 가이드스타라는 데 말씀을 드렸나? 한국 가이드스타라는 데가 있는데 이 결산서류 공시제도가 미국 제도가 미국의 비영리 법인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결산서류 공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출연재산 보고는 목적이 뭐냐면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후관리가 있었잖아요. 3년 이내 목적사 배설하, 그 다음에 매각 금액이 있으면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그 다음에 50% 써라. 그 다음에 운영 소득이 있으면 그거를 70% 80% 이렇게 쓰는 것들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다음에 사후관리 목적으로만 하는 방식이 출연재산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출연재산만 관리하는 게 그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현금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술수익이나 이런 것이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종교단체도 포함이 돼요. 아까 종교단체 중에서 현금으로 불지점 다수에서 받은 헌금은 빠지지만 교회는 사찰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를 받으면 여기도 그 보고를 해야 됩니다. 결산 서류는 종교단체는 제외가 돼요. 그리고 이거 목적은 뭐냐면 국세청 홈택스에다가 결산서를 공시사이트에 올려서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보라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요새 외부 이해관계자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보는 사람들은 저같이 비영리 회계 전문가나 아니면 비영리 법인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막 쓰고자 하는 언론기관들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어느 비영리 법인에다가 후원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별로 안 보지 않나 아직까지는 그런 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출연재산만 관리하는데 여기는 전체를 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를 다 공시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는 현금 수지 비슷하게 현금 수지하고 그 다음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받았으면 그 받은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자체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의해서 만드는 거라서 거의 발생주의가 되고요. 예외적으로
그 기부금 수입 및 지출 그 명세서라고 있는데 그것만은 현금 관리율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전문가들 저도 보면은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만 해야지 뭘 따로따로 하는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결산 공시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하는 거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 가이드 스타를 뭐 비난하는 건 아닌데 이걸 도입하면서 거기 저 기재부의 세제식도 만들면서 이거를 통합했으면 훨씬 더 비영리법인들의 그 업무나 같은 걸 좀 덜어줄 수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여기도 보시면 여기 결산 공시할 때는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운용성과표 플러스 주석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 서류가 있으면 그거를 그냥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는 것도 서로는 좀 달라요. 이런 걸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저기 제가 책 개정판을 쓰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 양식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것들을 쓸까 그랬는데 그거 쓰면 책이 너무 벌쾌하기도 하고 그게 매년 좀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도 드렸구나. 과거에는 이 제도가 이게 그 현재도 그 현실이랑 맞지 않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저 2년 전인가 그 정유연대 사태가 나고 나서 언론들이 쪽에 관심이 많아서 국세청도 비영리법 공익법인들의 그 외로점을 받아서 계속해서 양식 같은 거를 업데이트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그 개선할 점이 좀 있고요. 또 미국 거랑 우리나라 거랑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이 양식들이 굉장히 그 Q&A 같은 것들이 국세청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서 어, 비영리법인 종사자들은 그 읽기가 거의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서 회계사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 양식 같은 걸 기재 요령 같은 게 조금 부족하다는 비판들도 많이 받아요. 그런 것이 있고요. 지금 여기 동영상 같은 거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가름을 하는데 3일회계 법인의 비영리법인 지원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그 여성 회계사님이 그 강의한 거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볼 만한데 요거보다는 그 4월 달에 그 최월회계사라는 분이 강의한 거가 있는데 우선 보시면 공익법인 관련 그 개정 설명이 25분 그다음에 제어보고서 일정이 90분인데 여기에 제가 설명드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출연재산 보고를 100분 정도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결산서류 공시가 140분 있고 그다음에 연간 기부금 모금의 활용 실적을 써라는 거는 법인세법에 있는 건데 그게 13분. 그다음에 공익법인 이행 점검 관리 이거는 법인세법에 의한 건데 그게 19분. 그다음에 공익법인들 주식 보유 항목은 17분짜리가 있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이걸 보시고 최은혜 기사가 이걸 매년 해요. 그래서 4월 30일이 이제 신고잖아요. 그래서 4월 달 정도 되면 이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국세청 양식도 더 좋아지고 그 최은혜 기사 강의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나눔샘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나눔샘이라고 하는 여기 최은혜 기사 저건데요. 이게 최은혜 기사가 우리나라 비영리 쪽에 일을 한 지 거의 20년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비영리에서
여러 그 전문가 몇 명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열심히 하고 그 가장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나눔샘이라고 하는 데는 그 기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요. 근데 또 하나가 어디 걸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 회계법인 더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저기 최은행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죠? 그 나눔샘이라는 그 개인이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입해서 거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회계법인 더함이라는 데가 비영리법인 전문 그 회계법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회계사가 좀 많이 있는데 가장 전문가가 최은행 회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본인이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그 본인이 이걸 하면서 얼마나 많이 돈도 많이 투입을 하고 그리고 이 양반이 워낙 바빠서 낮에는 뭐 상담하고 이렇게만 하고 그러니까 밤을 한 두세 시까지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제 강의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30분이 좀 남았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채팅방에 쓰셔도 좋고 아니면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